어렵고 복잡한 시사 이슈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드리는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이 간다 이렇게 할 때 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일을 관심사라고 하죠. 두 분은 혹시 최근에 관심사 차 교수님 어떤 게 있습니까? 낚시 빼고. 그거 빼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관심사는 저는 지금 감기를 굉장히 3주째 앓고 있어서 어떻게 이 감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 개인적인 관심사의 전부입니다. 이야, 의외로 지금 정치 쪽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제가 마음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제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가화만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몸부터 추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야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조 교수님의 관심사. 예, 저는 뭐 한결같이 일편단심. 네. 부산연구소죠. 네. 조 교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반칙하시는 거죠, 반칙. 제가 뭐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밤낮 없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소장직을 탐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저 말로 제가 맺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급히 또 다른 말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보면서 5분에 한 번씩 웃을 수 있을까? 좋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연구소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부산연구소,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1주년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박수가 잘 나가지 않지만 박수 해야 됩니다. 강요된 박수라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쨌든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저 대통령실에 초청 받으셨어요, 용산에? 저요? 그리고 박수를 치라고 강요를 하시죠. 초청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취임 1주년 기념으로다가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한번 쭉 지지도라고 하죠. 한번 봤습니다. 부정이 62.5% 여전합니다. 긍정은 34.5%로 거의 30%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또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 능력 평가가 33%가 긍정이고 부정이 57%. 아무래도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직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좀 삼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ARS하고 또 이제 그냥 대인 전화 면접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 부분은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나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방법의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역대 진짜 이 대통령들하고 비교해서는 정말 너무 낮아도 많이 낮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낮았죠. 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조금 낮긴 했는데 거의 그런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취임 1년 차에 뭐 거의 80%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낮아도 너무 낮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취임하고 1년 차 그 역대 대통령 조사를 쭉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이건 갤럽 조사입니다. 33%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78%, 박근혜 대통령이 57%, 이명박 대통령이 34%.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년 맞으면서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25%로 떨어졌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을 쭉 지켜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닐까.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뭐 여기도 이제 전문가 집단이긴 하지만 들어보면은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를테면은 뭐 정무 파트라든지 기획 파트라든지 또는 소통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꽤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너무 대통령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길로만 쭉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국민들 조사니까 사실 3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 조사를 하면 훨씬 저는 더 낮을 거다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렇죠. 게 이제 그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수님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 중에서 28가지를 골라서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종합 점수를 보태보니까 21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지도로 한다면은 21%라고 보고 조금 더 박한 점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전화는 아직 못 받았는데 못 받았습니까? 저한테 전화 왔으면 아마 조금 더 평균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서 그냥 아주 감성적인 차원에서 0점부터 100점 얼마 줄래 했을 때 빵점짜리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얼마 전에 그런 조사도 근데 뭐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정치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의 핵심적인 자리인데 정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점수를 현재로서는 잘 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그렇죠, 게 그렇죠.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를 잘 못한다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돌직구를 날렸죠. 네, 정말 그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저는 충격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당의 자기 대선 주자가 하는 무게 있는 말, 저분은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가장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보는 눈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과 어떤 말이 논쟁이 오고 갈 만한 자리는 웬만하면 피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인상이 강하게 박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있지만 네. 또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는 건데 방금 전에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시니까 그 여당의 그 어떤 분에 대하여서 옹졸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모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여당의 원로급, 국민의힘의 원로급의 그런 정치인이 볼 때도 정치의 부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대통령의 정치력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거는 공당으로서의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통제력, 저는 그게 너무 없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도 결국 정당인의 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지는 책임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정당이 지금 1년 동안 보여준 것들은 대통령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내부에 여러 가지 자범들이 있지만 그 자범들이 사실은 뭐 거의 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자범으로 그냥 꺼져버리는,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공동 책임이 굉장히 좀 따져볼 책임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소통이 조금 네,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또 이번에 취임 1주년 기자 사실은 회견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야 당연히 되는데 해야죠. 네. 영상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 7가지 항목을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동맹, 그리고 안보에는 한미일 동맹, 공정에는 노동개혁, 국익에는 원전 수출과 원전 복원, 미래의 세계 7대 우주 강국, 마지막으로 보면은 국격을 지켰다. 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제 계속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1년 넘게 지금 부산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가 정치는 갈등의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네네. 갈등은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통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싫은 얘기도 듣고 비판도 듣고 거기에 대하여서 뭐 어떤 부분은 해명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잘하겠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기대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생략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정치적인 주소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생략할 수밖에 없는, 뭐 자기가 돌아봐도 뭐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냉정히 지금의 현재의 자기 지지율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회견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완전히 기획하지 않고는 사실 여러 가지 날선 비판들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냥 내가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소통을 이해하고 계신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 말을 전달하는 것에 끝나는 게 소통이다. 내가 듣는 거는 빠져 있다. 그렇죠. 국무회의나 뭐 수부회의나 이런 것들 다 방식들도 80% 90%는 자기 말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관료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의 화법이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정치를 좀 몇 년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근데 이분이 뭐 잘했다라고 지금 7가지를 들지만 사실 사안별로 하나하나씩 따지면 성과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뭐 원전 수출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원전 복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전 수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 안 되죠. 그다음에 최근에 폴란드도 안 됩니다. 그죠? 요번에 또 네. 미국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약속을 그렇죠. 하고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수출하는 아예 게 원전 수출길은 막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형 모듈형 원자료 같은 거 SMR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걸 우리 땅에서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지금 실험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칠 때 뭐 잘한 성과 부분을 내세웠습니다만, 근데 국민이 느끼기에는 이번에 한미 관계에서 이제 미국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미 동맹에 대한 칭찬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한미 동맹을 맺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를 하신 분 중에 가장 높은 이유가 한미 동맹 및 안보 강화. 요거는 이제 그래도 보수층에서는 그런 걸 좀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기본적인 어떤 외교 정책의 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존재했던 거지만 한미동맹 외에 일본이라고 하는 요소를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형립체제 속에서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낮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저는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것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외교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갈지라도 다른 쪽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하여서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저는 북한에 대하여서도 평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겠어요. 두 개를 같이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이걸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잘해보자.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제스처. 시작하자라고 하는 걸 동시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외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가치동맹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상으로는 저는 북한을 수용할 여지는 1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한미동맹에 관해서 1년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좀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저는 언론이 그렇게 많이 실드를 쳐준 거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실질적으로 라고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그 대차 대조표를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언론이 열심히 따지고 비판하고 했더라면 저는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한미동맹 속에 쑥 들어가 있지만은 미국은 뒤에서 우리 호주머니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냉정하게 딱 대차대조표상으로 놓고 분석을 했다면 우리 국민들도 좀 냉철한 판단이 가능할 텐데. 얻는 것에 넣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까? 저는 완전히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뭐 NCG 같은 것들 뭐 그런 핵 공유와 관련된 그런 협의체 기능 격을 높였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 형식적인 건 내용 이런 것들은 저는 그 대차대조표 안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외교나 국제정치를 공부할 때 읽는 교과서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로 된 거인데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외교에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과 오인하는 거. 네. 근데 다시 말하면은 북한의 지금 그동안 해온 그런 행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까지 제가 볼 적에는 계속 오인의 부분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는 북한이 정말 남한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지금과 같은 체계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북한 자체의 어떤 유지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냐. 뭐 양자가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후자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공자로서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네, 느낌?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는 부분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도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그 현실을 그대로 찍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뭔가 렌즈가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지적인 구성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있는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종류의 대외 정책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2027년에 대만 침공할 거다라고 하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쓸 거다라고 하는 동의하기 어려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현실이라고 수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식 속에서는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2027년에 그 대만을 중국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위해서 대만을 공격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상정을 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인종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지역적인 광대함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로 통치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내부 통치를 위하여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일을 하든 혹은 그걸 갖다 그냥 조성하는 거건,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3년임이 시작하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결론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하는 것과 오인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전쟁은 오인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과서의 결론입니다. 잘못된 그 인식이 결국은 큰 위험을 불러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한미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게 진짜 위협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 게 필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새로 구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현실을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현실을 구성해 나가는 의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미국과 가까이 갔고 중국을 척지고 일본과 가까이 가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공고히 해서 우리는 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속에 마지막 막내로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재구성해 주는데, 문제는 그분이 생각하는 그 현실에 참여하는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도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척안지고 미국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여전히 중국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지금 그냥 호주머니 다 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끼리는 마지막 악수하고 사인하는 거지. 그 전에 실무선에서 다 돼야 되거든요. 다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좋고 이건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아, 그게 문제가 네네. 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취임 1주년입니다. 두 분 요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을 하나씩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잘했던 거는 꼭 하나 말씀해 주셔야 취임 1주년이니까 또 용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 구성된 현실이고 잘못 보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행동하고 일관되게 말한다. 그거는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는 그렇다. 일관성. 근데 저는 경제 분야는 전혀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따가운 비판일 수도 있는데, 칭찬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일관된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적어도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비뚤어진 일관성이고 그 일관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일관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일관성이 그러면 노동, 환경, 경제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냐? 그런 분야에서는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통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KT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개입해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사장 만드는 거 마음대로 정부가 주무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이야기했던 시장에서의 자유하고 완전히 배척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일까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관성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조 교수님은 국무회의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기강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기강이 딱 잡혀있다? 네, 기강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강을 잡고 난 다음에 할 일은 본인의 얘기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얘기를 충분히 듣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기강이 잡혀 있다니까 본인의 생각만 투철하다면 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건 또 잘 가지 않겠습니까? 2년차 때는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